수연은 20살의 평범한 대학생이다. 1학기가 끝나갈 무렵 딱히 할 것도 없었던 수연은 용돈이나 벌어볼 심산으로 PC방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난생 처음 해보는 아르바이트였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설레었다. 그가 평소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도 한몫했을 것이다. 그래서 손님이 적은 야간 시간을 선택했는지도 모른다. 그런 그가 일하게 된 곳은 아담한 PC방. 그리고 이상한 일은 그가 일한 지 정확히 보름째 되는 날부터 시작되었다. 여느 때처럼 손님들이 대부분 빠져나가 흡연석 몇 군데에서 오타쿠 같은 아저씨들 대여섯 명이 그날 손님의 전부였었다. 금연석은 텅텅 비어 20대의 컴퓨터는 전부 꺼져 있었고, 평소와 같이 수연은 금연석 맨 안쪽 자리에 있는 11번 자리의 컴퓨터로 한창 빠져있는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11번 자리는 카운터와 제법 거리가 있는 곳이었지만 손님이 들어오면 문에 달린 기계음이 울려 퍼지므로 수연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가끔 라면이나 음료수 등의 주문 같은 경우도 자리마다 달려있는 벨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흡연석 아저씨들도 잠에 빠진 모양인지 가게 안에서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오직 수연의 컴퓨터 스피커에서 약하게 틀어놓은 소리만 들려온다. 언제나처럼 게임에 빠져있던 수연은 돌은 맞은편 끝자리인 1번 자리의 부팅 소리를 듣게 된다. 손님이 벨을 누를 때 놓칠 때가 있는 수연이었지만 이상하게 1번 컴퓨터 시작음에는 비처럼 반응이 빨랐다.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제외하고는 전부 꺼져 있어야 정상이거늘 이상하게 1번 컴퓨터에만 불이 들어와 있었다고 한다. 들어온 손님도 나간 손님도 없는 데다 설사 누가 키고 간 것이라면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게 당연했을 터였다. 이상하게 생각한 수연은 단순한 오작동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1번 자리의 컴퓨터로 가서 시스템 종료를 시키고 자리로 돌아와서는 다시 게임에 빠져든다. 시간은 새벽 3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러다 한참 동안 게임에 열중하는데 또다시 들리는 부팅 소리. 설마 하는 마음에 수연은 고개를 돌려본다. 헌데 이걸 뭐라 설명해야 될지. 1번 자리 모니터에서 윈도우 로고가 나타나며 부팅이 되고 있었다. 수연은 짜증스럽게 일어나 한 번 더 1번 자리의 컴퓨터를 끄고는 다시 돌아왔다. 자리로 돌아와 보니 게임 속 죽어있는 캐릭터를 바라보며 수연은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순간 붕 하는 소리와 함께 다시금 들려오는 컴퓨터 부팅 소리. 역시나 1번 자리 컴퓨터였다. 여기까지 이르자 수연은 알 수 없는 불길함에 사로잡혔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는 수연. 아니나 다를까 흡연석의 아저씨들은 이미 골아 떨어져 등받이 의자에 목을 기댄 채 이까지 벌리고 자고 있었다. 단순히 자기를 골려주려고 1번 컴퓨터를 켜고 얼른 자리로 돌아가 자는 신용을 할 만한 인간들로는 전혀 생각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치 기계처럼 1번 컴퓨터로 가서는 다시금 시스템 종료를 했다. 불길한 마음을 해서 뒤로하며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리고 이번엔 게임을 하는 게 아닌 1번 자리 쪽으로 몸을 돌려 감시해 보기로 했다. (10분) (15분) (20분이) 다 돼갈 무렵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단순한 오작동일 거라 확신한 것이었다. 다시 게임에 집중하려 의자를 제자리로 돌리는 순간 붕 하는 소리와 함께 1번 자리의 컴퓨터가 또다시 켜진다. 수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20분을 지켜볼 동안 꿈쩍도 않던 컴퓨터가 시선을 거두자마자 다시 켜진다는 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그렇게 멍하니 넋이 나간 듯 1번 컴퓨터를 바라보는 수연. 윈도우 로고가 사라지며 파란색 바탕화면이 나타난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1번 컴퓨터의 마우스 커서가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아이콘을 클릭하는 것도 아닌 그냥 마구잡이로 누군가 마우스를 움직이는 것처럼 좌우로 심하게 휘청거렸다. 안색이 새파랗게 질린 수연은 음악이라도 틀어야 진정될 것 같아 재빠르게 카운터로 뛰어갔다. 물론 켜진 1번 컴퓨터를 카운터 메인 컴퓨터로 강제 종료시킬 생각이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름 빠르게 걷고 있었다고 생각한 수연이었지만 1번 컴퓨터를 지나치는 그 순간만큼은 절대 빠르게 느껴지지 않았다. 최대한 고개를 숙여 1번 컴퓨터를 보지 않으려 애쓰며 간신히 카운터까지 도착한 수연의 몸에선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었다. 서둘러 메인 컴퓨터 앞에 앉은 수연은 서둘러 음악 재생 버튼을 눌러 볼륨을 최대한 크게 틀어놓았다. 그리고 바로 서버로 넘어와서는 1번 컴퓨터를 강제 종료시켜버렸다. 1번 컴퓨터가 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수연은 조금이나마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수연은 음악 소리를 따라 흥얼거리며 옆쪽에 자리 잡고 있는 CCTV를 보기로 했다. 가끔씩 입 벌리고 잠들어 있는 오타쿠 아저씨들의 모습을 훔쳐보며 배꼽을 잡았던 탓에 이번 역시 그렇게라도 이 기분을 날려버리려고 한 것이었다. 8개로 분할된 화면을 하나하나 확대해서 보는 수연. 역시 나였다. 흡연석 쪽 아저씨들은 세상 모르게 잠들어 있었고 그 모습은 너무나 우스꽝스러웠다. 파리가 입안에 들어가도 모를 만큼 입을 쩍 벌리고 있는 아저씨를 비롯해 8명의 모습을 살펴보며 CCTV 화면을 하나씩 넘긴다. 흡연석을 비추는 4개의 화면을 전부 보고서야 금연석과 카운터를 비추는 나머지 4개의 화면을 볼 수 있었다. 아저씨들의 웃긴 모습을 봐서 그런지 좀 전에 불미스러웠던 기분은 거의 다 사라진 참이었다. 20번부터 10번까지 비추는 영상이 지나 카운터를 비추는 영상을 넘긴다. 그리고 1번 컴퓨터부터 9번까지 비추는 영상을 보았을 때 수연은 순식간에 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저만치 끝에 있는 1번 컴퓨터에 푸른 불빛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었다. 분명히 강제 종료시켰는데 대체 언제 켜진 거지? 음악 소리 때문에 듣지 못한 것 같았다. 알 수 없는 공포와 더불어 미칠 듯한 호기심이 일었던 수연은 마지막 하나 남은 1번부터 4번까지 컴퓨터와 카운터를 비추는 영상을 보기 위해서 마우스 커서를 움직였다. 화면이 바뀌며 자신이 앉아있는 카운터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그 앞으로 1번부터 4번까지의 컴퓨터 쪽으로 시선이 향했을 때 수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1번 컴퓨터에 알 수 없는 의문의 한 여성이 엉거주춤한 자세로 서서는 귀까지 찢어진 입을 실룩이며 온통 검은색인 눈동자로 카운터에 앉아있는 자신을
뚫어질 듯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연은 재빨리 고개를 돌려 1번 컴퓨터 쪽을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잘못 본 거지. 그래, 잘못 본 거지 그럼. 애써 자신을 위로하며 다시 모니터로 시선이 향했을 때 수연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건 좀 전까지 영상 속의 1번 자리에 있던 괴이한 여성이 수연에 앉아있는 카운터 안쪽으로 슬금슬금 기어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장애인 복지관의 문을 여는 것은 마치 지옥으로 가는 문을 여는 것만 같았다. 문이 열리는 순간 시선은 나를 향해 집중되었고 사냥의 굶주린 한 마리의 짐승처럼 침을 질질 흘리며 자신의 손이 밥주걱이라도 되는 것처럼 손바닥엔 누런 밥풀을 잔뜩 묻히고선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아 한동안 놓아주지 않았다. 늘 있는 일상이지만 좀처럼 적응이 되질 않았다. 어머, 창민 씨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수연 씨는 언제나 한 템포 늦게 달려온다. 그녀는 매번 헐레벌떡 뛰어오는지 늘상 앞머리가 갈라져 있었다. 간단히 인사할 여유도 없이 내 바지가랑이에 찐득하게 달라붙은 밥풀을 급히 떼어내고선 옷을 갈아입었다. 밥 드셨어요? 아, 네, 먹었어요. 수연 씨는요? 저도 먹었어요. 동병상련이 이런 기분일까? 나와 같은 처지인 수연 씨였다. 사회봉사를 해야 되는 처지인 수연 씨와 할 수 없이 여기 장애인 복지관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불만이 가득한 표정을 짓고 일하는 나와 달리 하늘에서 방금 내려온 천사와 같은 밝은 표정으로 지체 장애인들을 상대하는 수연 씨를 볼 때마다 어떻게 저런 밝은 표정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때였다. 양쪽 입가로 침이 질질 새며 또 활짝 웃으며 휠체어를 열심히 끌며 나에게 다가왔다. 이곳 복지관에서 제일 상태가 심각한 여자였다. 나이는 4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5년 전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 이곳으로 왔다고 들었다. 그녀는 뭐가 그리 기쁜지 항상 한박 웃음을 얼굴에 띄우며 다닌다. 하지만 양쪽 입가로 흐르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걸쭉한 침은 항상 나의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날 물끄러미 쳐다보며 한 번 웃고는 옆에 있던 수연 씨에게 다가가더니 뜬금없이 수연 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바닥에 내팽개쳤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힘이 얼마나 세던지. 수연 씨와 난 이 여자를 담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우리를 낯설어 하고 있었다. 하지만 매일 씻겨주고 똥을 좀 치워주고 밥 먹여주는 사람한테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의 지능은 가지고 있을 터인데 말이다. 바닥에 한 움큼 떨어져 있는 수연 씨의 머리카락을 서둘러 쓸어버렸다. 난 웃는 여자가 답답해하는 것 같아 휠체어를 끌고 나가서 산책이라도 시켜주기로 했다. 저 근데 아까 수연 씨한테는 왜 그랬던 거예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기로 했다. 내 물음엔 그저 항상 해맑게 웃음으로 대답할 뿐이었기 때문에 입 아파가며 말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수연 씨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길 정도로 약한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수연 씨한테만 고주게 구는 이 여자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수연 씨, 따뜻한 물 받아놨어요. 웃는 여자분 목욕시켜도 될 것 같아요. 그녀는 지체 장애가 있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여자였기 때문에 내가 목욕을 시킬 수 없었다. 하여 같은 여자인 수연 씨가 대신 목욕을 시켰다. 하지만 마음에 놓이질 않았다. 이상하게 수연 씨에게만 공격적으로 나오는 그 웃는 여자가 내 집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그때였다. 수연 씨가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우려하던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욕실에 적나라하게 울리는 수연 씨의 비명을 듣고는 헐레벌떡 문을 열었다. 수연 씨의 얼굴을 미친 듯이 손으로 꼬집으며 날 보면서 실실 웃어대고 있었다. 그리고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듯 소름이 끼칠 정도로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다. 난 재빨리 달려가서는 웃는 여자의 손을 강하게 밀쳤다. 새하얗던 수연 씨의 얼굴은 흰밥에 고춧가루가 끼인 것처럼 곳곳에 손톱 자국과 붉은 피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다. 순간 너무나도 화가 났다. 이렇게까지 하며 이 여자를 보살펴야 하는지 말이다. 난 태연하게 물장구로 치고 있던 여자에게 크게 소리쳤다. 그만 좀 하라고! 전 괜찮아요. 하지 마세요. 저분은 아무것도 몰라요. 날이 갈수록 웃는 여자의 횡포는 심해졌고 정말 이러다가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났다. 그리고 나의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이젠 웃는 모습이 소름 돋을 정도로 계속 웃어대는 저 여자는 더욱더 수연 씨를 고통스럽게 괴롭혔고 일상인 것 마냥 수연 씨는 웃음으로 화답했다. 헌데 무언가 이상했다. 아니, 많이 이상했다. 어째서인지 요즘 웃는 여자의 상태가 뭔가 이상했다. 얼굴은 창백했고 평소와 똑같이 웃던 웃음도 상당히 부자연스러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몸이 힘든 건지 연신 기침을 해댔고 살이 확 빠진 게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였으니 뭔가 이상이 생긴 것 같았다.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지배했고 매번 힘들어하던 수연 씨가 이제 해방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난 항상 수연 씨가 안쓰러워서 숫자를 여길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취직하라 권했었지만 수연 씨에겐 씨알도 먹히지 않았었다. 뭐 이제 상관없다. 이제 저 웃는 여자는 내가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고? 오늘부로 난 이 역같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 곳에서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30일 사회봉사가 오늘부로 종지부로 찍는 날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 집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 그동안에 정이 붙은 수연 씨가 신경 쓰였다. 저 웃는 여자가 수연 씨를 집에 오게 괴롭힐 것은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어떡하죠, 수연씨? 혼자 있으셔도 괜찮겠어요?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수연씨, 여기 그만두고. 두 팔을 잡고 있던 내 팔을 뿌리치며 수연씨는 말했다. 괜찮다니까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역시나 씨알도 먹히지 않았고 그녀를 바라보며 오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그러다 문득 저 웃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오늘 내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안 것일까? 그 어느 때보다 해맑게 웃고 있었다. 웃는 여자를 뒤로하고 문을 열고 나갔다. 바깥 공기는 정말 상쾌했다. 드디어 이제 이곳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깃털처럼 홀가분해졌다. 차키. 빨리 나가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던 탓일까? 깜빡하고 탈의실에서 차키를 두고 오게 된 것이다. 그에 난 탈의실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어라? 왜 불이 다 꺼져 있지? 건물의 전등과 모든 전자제품에 묻은 불들이 모조리 꺼져 있었다. 정전이라도 된 것일까? 좋지 않은 예감이 머릿속을 강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수연씨! 어디로 간 것일까? 수연씨를 크게 불러보아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때였다. 희미하지만 분명 2층 탈의실에서 웃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난 미친 듯이 탈의실로 뛰어갔다. 젠장. 헌데 탈의실 문이 잠겨 있었다. 분명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분명했다. 난 미친 듯이 문고리를 가격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강하게 문고리를 걷어차버리자 문이 열렸다. 하지만 예상했던 거와는 달리 방 안은 캄캄했다. 그리고 들려오는 웃는 여자의 웃음소리. 칠흑 같은 어둠 속 여자의 소름 돋는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수연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만 같았다. 난 본능적으로 벽을 더듬었고 스위치를 찾아 불을 켰다. 그리고 갑자기 밝아지는 주변으로 수연씨. 순간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 내 눈이 거짓말을 하는 것만 같았다. 새하얀 가운을 입고 한 손에 이상한 액체가 들어있는 주사기를 들고는 웃는 여자의 몸으로 주사기를 찔러 넣으려 하는 수연씨였다. 웃고는 있지만 웃는 여자의 눈은 드릉 그 자체였다. 나를 발견한 웃는 여자는 미친 듯이 날 보며 웃었다. 수연씨도 날 발견했고 멍하니 나를 주시하더니 이내 하얀 마스크를 내리고는 잇몸이 다 보일 정도로 날 빤히 쳐다보며 낄낄 웃어댔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급되어 경찰에 왔고 사건은 끝이 났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듣게 된 놀라운 사실. 웃는 여자의 입은 누군가가 심하게 찢고 꼬매놔서 말을 하려고 해도 소리내며 웃는 것밖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수연씨는 몇 년 전 사라진 희대의 사이코패스 살인마였고 복지관의 정체를 숨긴 채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그녀가 나를 보며 웃었던 이유는 이상한 실험에서
자기를 구해달라는 구원의 메시지는 아니었을까? 수연 씨의 해맑은 미소와 웃는 여자의 웃음의 의미가 이제서야 이해가 된다. 난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저렇고 시끄럽고 툭하면 울어버리고. 보통의 사람들은 아이들이 귀엽다며 좋아하겠지만 나에겐 짜증나는 광경일 뿐이다. 그런데 아이들을 싫어하는 내 직업은 초등학교 교사다. 이래저래 먹고 살려다 보니 우연히 초등학교 교사를 하게 되었다. 아이들을 상대하는 것이 싫긴 하지만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견딜만하다. 물론 열의는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교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만을 이행할 뿐이다. 미술 시간. 가족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었다. 대부분 아이들은 각자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다른 수업보다는 훨씬 편한 과목이다. 계속 앉아만 있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인 교사로서의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아이들 사이로 걸어다니면서 아이들이 그리고 있는 것을 둘러본다. 집 앞에 가족들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 가족과 소풍을 가는 모습, 밥을 먹는 모습, 아이들의 비슷한 그림들을 대강 둘러보며 교실 뒤쪽으로 걸어가다가 눈에 띄는 그림을 발견했다. 방 한가운데에 엄마가 누워있고 그 옆으로는 아빠가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그림 분위기를 봐서는 병간호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림을 그리고 있던 지호는 엄마와 아빠를 다 그리자 녹색의 크레파스를 꺼냈다. 그러더니 손에 들린 녹색 크레파스를 한동안 들여다본다. 초록색이라 쓰여있는 걸 확인한 지호는 엄마가 누워있는 바닥을 열심히 칠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교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했다. 지호는 어떤 걸 그리고 있어? 내 말에 지호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가 아파서 아빠가 슬퍼해요. 역시 병간호를 하는 모습이었나 보다. 엄마가 아프셨구나. 초록색 침대에 누워 계신 거야? 바닥에 넓게 칠해진 초록색을 가리키며 지호에게 물었다. 아니요. 이건 이끼예요. 분명 집안 같은데 이끼라니? 순간 호기심이 일었다. 잔디 말이구나. 지호네 집안에는 잔디가 있어? 내 말에 지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이끼예요. 엄마가 아프면 이끼가 막 자라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다. 순간의 궁금증으로 조금 더 자세히 물어봤지만 나오는 대답이라고는 어떤 때는 벽에도 생기고 식탁이나 창문에도 생겨요. 저번엔 이끼가 아주 많았어요. 엄마는 그 위에 누워 있었어요. 지호는
이런 황당한 소리만 해댈 뿐 몇 번을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 아무래도 아이들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거짓말인 것 같다. 난 금세 흥미를 잃어버리고 지호를 적당히 칭찬해준 뒤 자리로 돌아왔다. 이번 수업에서 의무는 다 한 것 같으니 남은 시간은 편히 좀 쉬어야겠다. 그날의 수업을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게 앞으로 아주머니 몇 분이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있었다. 그냥 지나쳐 가려 했지만 우연히 들린 말에 난 걸음을 멈추었다. 그 얘기 들었어요? 지훈의 엄마 며칠째 집에 안 들어온대요. 아이고, 지훈의 아빠 술만 먹으면 그렇게 손찌검을 한다던데 도망간 거 아니에요? 진짜 갔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 어린 걸 버려두고 도망가더니 지호 엄마 그렇게 안 봤는데. 지호의 집 이야기였다. 내 머릿속 사상이 그렇듯 여러모로 관심이 없기도 했고 특별한 연락도 없어 몰랐는데 가정사가 그리 행복하진 않았던 모양이다. 작게 한숨을 쉬며 가정 방문이라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던 그때 급작스레 떠오른 것이 있었다. 의무감 때문에 훑어보던 아이들의 기록 속에서 지호는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었다. 정록색 맹. 지호는 붉은색과 녹색을 구분하지 못한다. 오늘 지호가 그렸던 그림은 상상이나 거짓이 아니었다. 다만 지호가 초록색 이끼라고 생각했던 것은 말라붙어서 굳어진 붉은 피였을 것이다. 아무래도 난 의무를 저버리고 가정 방문은 없었던 일로 해야 될 것 같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사방은 새까맣게 칠해진 방 안이었다. 이 새까만 방 안에는 나이와 복장이 다양한 열댓 명의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얼굴로 방 안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후줄근한 셔츠를 입은 중년의 남자와 빵모자를 쓴 노인, 창백한 표정의 양복을 입은 남자와 금발의 여자, 그리고 바닥에는 추리닝 차림의 한 여자와 날카로운 인상의 젊은 남자.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는 이곳이 어딘지 모르는 눈치였다. 나 역시 이곳이 어딘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때 방 안에 있던 스피커에서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정신을 차리신 모양이네요. 나를 포함한 모두는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들이 왜 이곳에 계신지 궁금하실 겁니다. 설명하자면 조금 복잡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자는 장난스러운 듯한 말투로 말을 이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은 누군가의 꿈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종의 영혼 상태로 어떤 이의 꿈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아, 이해합니다. 잊기 어려우시겠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이 꿈의 주인은 잠을 잘 때마다 가끔 이렇게 사람들의 의식을 불러오곤 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꿈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곳에 갇힌 사람 중 하나입니다. 갑자기 약간의 소란이 일었다. 스피커 속의 목소리는 이해한다는 듯 한참을 기다렸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믿기 어려우신 건 압니다. 하지만 이곳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결코 제 말을 따라주셔야 합니다. 우선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꿈속은 저희가 살던 곳처럼 넓고 방대합니다. 저희 같은 진짜 사람뿐만 아니라 꿈으로 만들어진 사람들도 잔뜩 있죠. 꼭 게임 속 NPC들처럼 말입니다. 목소리는 잠시 주저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곳에 대해 궁금하신 게 많겠지만 전부 설명하자면 끝도 없을 테니 이쯤에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저를 포함한 모두가 이곳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꿈의 주인이 잠에서 깨어나면 됩니다. 보통이라면 몇 시간 정도만 기다리면 꿈에서 깨어나겠죠? 하지만 문제는 꿈에서 흐르는 시간은 실제 시간과 다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곳에 들어온 지 대략 2년이 지났단 이야기입니다. 결국 저희가 이곳을 빠져나가기 위해선 억지로 꿈의 주인을 깨워야 한다는 거죠. 다행히도 꿈의 주인 역시 이곳에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즉, 우리는 꿈의 주인을 찾아서 깨우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깨운다는 것은 죽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전 오랜 시간의 경험을 통해서 꿈의 주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들을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이 방으로 모셔왔죠. 제법 애를 먹었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아시겠죠? 다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꿈의 주인이 아닌 사람이 꿈속에서 죽게 된다면 그 사람은 현실에서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난스럽게 말하던 목소리는 웃음기 가진 목소리로 변하며 말을 마쳤다. 저를 위해 그리고 당신들의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꿈의 주인을 죽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스피커가 꺼지고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나를 포함한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치만 보고 있었다. 넌 아니야. 누군가 그렇게 침묵을 깨버렸다. 그걸 시작으로 모두가 자신들은 꿈의 주인이 아니라며 경계태세를 갖추었다. 잘못 의심받았다가는 말 그대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조금씩 복잡해지고 있었다. 그때 양복을 입은 남자가 중재에 나섰다. 잠시만요. 이렇게 서로 떠들어봐야 아무도 모를 거예요. 다들 어서 이곳을 나가고 싶잖아요. 우리 침착하게 생각해봐요. 우선 다들 앉아서 차분히 이야기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 말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때 또다시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잘하셨습니다. 칼부림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잘 정리가 되었네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꿈의 주인은 지금 꿈을 꾸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억이 불분명할 겁니다. 다들 꿈속에선 기억이 희미해지는 건 알고 있죠? 그 말에 우리는 서로 돌아가며 자신의 기억을 이야기하기로 했다. 저는 27살이고 엄마랑 둘이 살고 있어요.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요. 엄마는 동네에서 작은 옷가게를 하시는데 졸업하고부터 전 엄마의 일을 돕고 있어요. 모두가 간략하게
자신의 신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두 간략한 내용들이라 이런 걸로 무언가를 알 수 있을까 싶을 때 빵모자를 쓴 노인의 차례가 되었다. 그러니까 부인이랑 딸이랑 사는데, 아니 딸은 시집가서 손녀를, 아니지, 손주 녀석을 데리고 집에 오는데 요샌 자주 안 와. 그렇게 말하고는 허허 웃으며 덧붙였다. 미안하네. 나이를 먹으니 좀 오락가락하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모두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노인은 그런 것도 모르고 허허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다들 눈치만 보고 있던 그때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노인의 뒤쪽으로 다가갔다. 분명 지훈이란 이름의 남자였다. 나를 포함한 모두는 숨죽인 채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은 노인의 등 뒤로 다가가서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노인의 목을 힘껏 졸랐다. 노인은 비명을 지르며 격하게 반응했다. 하지만 젊은 남자의 힘을 감당할 수 있을 리 만무했다. 모두는 그 모습을 차마 지켜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나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은 말리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지만 끝내 움직이는 사람은 없었다. 노인은 핏발선 눈을 부릅뜬 채 거품 끓는 소리를 내며 버둥대다 곧 움직임을 멈추었다. 사람이 죽는 광경을 눈앞에서 지켜봤지만 모두는 두려움보다 내 짐 안도한 듯 보였다. 몇몇 사람은 이제 깨어날 거라고 생각했는지 눈을 꼭 감거나 주변을 열심히 둘러보기도 했다. 하지만 변하는 건 없었다. 처음과 달라진 게 있다면 지금은 노인의 시체와 살인범 한 명이 생겼다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확인이라도 시켜주듯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아쉽게도 광인 모양입니다. 몇몇 여자들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노인의 곁에 있는 지훈에게 소리를 쳤다. 당신 대체 뭐야? 당신이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당신 사람을 죽였어. 지훈은 날 보며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그런 소리를 할 거였으면 아까 했어야지. 내가 목 조르고 있을 땐 다들 모른 척하더니 이제 와서 살인범 취급이야? 반박할 말이 없었다. 지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 자리로 돌아갔다. 그때부터 분위기는 묘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한번 의심을 받은 순간 곧바로 타겟이 되어 공격을 받을 것이다. 주변 사람들은 절대 서로를 도와주지 않을 게 분명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꿈 주인을 찾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저 스피커 너머의 남자는 그걸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둬두고 이런 살인 게임을 시키는 것이다. 모두가 그걸 알기 때문에 섣불리 입을 열지도 움직이지도 않았다. 옆 사람 침 삼키는 소리까지 들리는 침묵의 시간이 계속되었다. 조금 실망스럽네요. 다들 집에 가고 싶지 않으신 겁니까? 모두들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결국 웃는 건 꿈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뭐 이대로 가다간 끝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제가 약간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죠. 스피커의 목소리가 끝나자 천장에 있던 작은 문이 열리며 무언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커다란 군용 나이프. 나이프는
정확히 사람들 정 가운데에 떨어졌다. 그리고 모두들 칼과 주변을 빠르게 겨누질하기 시작했다. 난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입을 열었다. 여러분, 흥분하면 안 됩니다. 저 녀석이 하는 말은 무시하고 우리끼리 해결 방안을. 하지만 내 말이 끝나기도 전 몇몇 사람들은 칼을 향해 뛰쳐갔다. 침묵은 순식간에 깨지고 주변에서 성난 고함과 비명소리로 가득 찼다. 난 흥분한 사람들을 말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양복 차림의 청년과 중년의 사내, 추리닝을 입은 여성과 지훈까지. 그렇게 얼마간의 마찰 끝에 칼은 지훈의 손에 쥐어졌다. 추리닝 차림의 여성은 머리를 심하게 얻어맞았는지 바닥에 쓰러진 채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 지훈은 입술에 피를 닦으며 칼을 양손에 쥔 채 물러났다. 내가 말이야, 이제 좀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 같거든? 나같이 못난 놈 좋다는 사람 만나서 그 덕분에 정신 차렸고 그럴듯한 직장도 잡았고 부모도 없이 자란 주제에 내년이면 애 아빠가 된다, 이거야. 내가 애 태어나기도 전에 조촐하게 시계라도 올려주겠다고 약속했거든? 무슨 일이 있어도 들에서는 입혀주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 지우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마쳤다. 여기 있는 니들 전부 다 죽여서라도 살아나가겠다는 소리야. 곧 지우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달려들었다. 어느새 깨끗했던 바닥은 피로 엉망이 되었고 비명소리는 점차 줄어갔다. 또한 예상했듯 그 누구도 서로를 돕지 않았다. 오히려 누군가 죽을 때마다 혹시나 하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기까지 했다. 이제 남은 사람은 5명뿐이다. 문제는 남은 사람들이 제법 체격이 좋아서 지훈도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때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훌륭합니다. 계속 강이 나오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많이 왔어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말을 마침과 동시에 천장의 구멍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권총이었다. 나를 포함한 모두는 총으로 달려들었다. 다행히 거리는 내가 제일 가까웠다. 난 급히 몸을 날려 총으로 손을 뻗었다. 하지만 덩치 큰 한 남자가 내 반대쪽 손을 잡아챘다. 그는 운동깨나 한 사람인지 도저히 뿌리칠 수 없었다. 그렇게 내가 난감해하던 그때 지훈이 재빨리 다가와서는 덩치 큰 남자의 목으로 칼을 찔러 넣었다. 그 틈을 노려 난 총을 집어들고는 멀리 떨어졌다. 그리곤 지훈을 겨냥한 채 벽으로 이동했다. 지훈은 양손을 들어올리며 입을 열었다. 잠깐! 정신 차려. 날 죽여봐야 아무런 소용없다는 걸 알잖아. 난 꿈의 주인이 아니야. 내가 꿈 주인이라면 이렇게 고생해가며 사람들 죽이겠어? 그리고 너도 아니겠지. 그렇지? 그의 말이 맞았다. 이제 남은 사람은 4명. 나와 지훈이 꿈의 주인이 아니라면 남은 둘 중 한 명이 꿈의 주인이란 이야기가 된다. 고민하던 나는 천천히 총구를 돌렸다. 그리곤 남은 2명을 겨냥한 채 말했다. 좋아. 이제 다 끝났어. 일 더 복잡하게 하지 말고 빨리 말해. 둘 중
누구야? 내 말에 두 사람은 눈만 굴릴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난 둘에게 한 발짝 다가가며 다그쳤다. 빨리 말해. 누구냐니까? 하지만 누군가 입을 열기도 전 지훈이 오른쪽에 서 있던 남자에게 달려들어 목에 칼을 꽂아 넣었다. 온 신경이 나에게 걸려있던 그 남자는 순식간에 다가온 칼을 막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셋이 남았음에도 여전히 변한 건 없었다. 난 떨리는 손으로 남은 한 명에게 총을 겨누었다. 가벼운 옷차림의 청년. 이제 남은 사람은 이 사람뿐이다.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결국은 찾아냈다. 난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모두가 쓰러지고 2명이 남았지만 아직도 우린 방 안에 있었다. 난 당황한 채 옆을 바라보았다. 지우는 씁쓸한 눈썹을 지은 채 나를 보고 있었다. 너 지금까지... 난 다급히 총을 들어올리고 그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하지만 틱하는 소리만 날 뿐 총은 발사되지 않았다. 총알은 딱 한 발뿐이었던 모양이다. 내가 당황한 사이 지우는 순식간에 내게 다가와 날 벽에 몰아붙이고는 내 목에 칼을 가져다 대었다. 그리곤 내 눈을 보며 입을 열었다. 설마 했는데 진짜 너였냐? 당황스러웠다. 이 상황에서 연기를 하는 것일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았다. 아니, 애초에 이곳의 꿈의 주인 따윈 없었을지도 모른다. 거기에 생각이 미친 난 발악적으로 대답했다. 아니야, 난 다 기억난다고. 하지만 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누구였지? 분명 아까까진 확실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전혀 기억이 나질 않는다. 혼란스러운 그때 스피커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드디어 찾으셨네요. 우릴 이곳에 가둔 망할 녀석을요. 이제 정말 집에 갈 수 있겠네요. 축하드립니다. 난 다시 한번 크게 소리쳤다. 난 아니라니까. 하지만 여전히 기억해낼 순 없었다. 내가 살던 곳도, 가족도, 친구도, 내 이름조차도 전혀 기억해낼 수 없었다. 처음에 자기소개할 때에는 분명 알고 있었다. 아니,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갑자기 내 모든 기억에 의문이 들었다. 동시에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졌다. 난 멍한 목소리로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 여긴 내 꿈속이구나. 그러자 신기하게도 이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난 여전히 시끄럽게 울려대고 있는 스피커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눈을 깜빡였다. 그러자 어느새 난 커다란 모니터가 있는 작은 방에 도착해 있었다. 터무니없는 일이었지만 난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이곳은 내 꿈속이니까. 모니터 앞에는 작은 몸집의 남자가 다급하게 사라진 나를 찾고 있었다. 난 웃으며
손을 휘저 그 사내를 방 안으로 던져 넣었다. 방 안에 있던 지우는 갑자기 내가 사라지고 작은 최고의 남자가 방으로 들어오자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 듯 당황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난 그 모습을 기분 좋게 지켜보며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이제 확실히 졌네. 아무래도 내가 꿈의 주인이었나 봐. 아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말이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깨면 너희들은 무사히 현실로 돌아가겠지? 그런데 말이야, 그냥 곱게 보내주기엔 지금 내 기분이 상당히 들었거든? 내 말에 작은 최고의 사내는 급히 무릎을 꿇었다. 지훈 역시 다급히 칼을 버리고 말을 이었다. 잠깐, 난 어쩔 수 없었어. 너도 봤잖아. 난 꼭 돌아가야 된다고 드레스 입혀주기로 약속했단 말이야. 난 모니터 아래에 있는 소각이라고 써진 버튼을 눌렀다. 순식간에 방 안은 불길에 휩싸였다. 둘이 불타는 모습을 지켜보던 나는 비명소리가 사라지자 크게 한숨을 쉬고 몸을 돌렸다. 이 방을 나가면 꿈에서 깨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는 사람들이 죽었다. 엄밀히 말하면 내 의사는 아니었지만 내 책임이 없다고 말하긴 힘들었다. 게다가 몇 명은 직간접적으로 죽이기까지 했다. 착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고개를 흔들어 생각을 떨쳐냈다. 깨어나면 지금 기억은 마치 꿈처럼 서서히 잊혀질 것이다. 어느새 생겨난 출구를 통해 나가며 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래, 그냥 좀 기분 나쁜 꿈이라고 생각하자. 고등학교 2학년 때 겪었던 일이다. 난 18살 때 자취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이었다. 물론 남자다. 부모님이 다른 곳에 일을 하게 되셔서 나만 서울에 남게 되었던 것이다. 부모님은 서울 모처 복도식 아파트를 내주셨다. 혼자 살기 때문에 작은 평수의 아파트였다. 당시에 난 자유를 느꼈지만 혼자 산다는 자체가 처음이라 밤마다 좀 무섭기도 했었다. 뭔가 집이 한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전에 부모님과 살 때는 새벽에 일어나 본 적이 별로 없지만 혼자 살게 된 이후로는 새벽에 꼭 한 번씩 눈을 뜨게 되었다. 그런데 새벽에 눈을 떠 시계를 보면 새벽 2시를 가리킬 때가 많았다. 어떤 날은 1시 50분, 어떤 날은 2시 5분. 여튼 새벽 2시에 가까운 시각이었다.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고, 그러기를 반복하길 일주일이 지난 뒤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2시에 눈이 떠졌다. 그냥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잠에 들려 하는데, 평소엔 다시 잘 잤었지만 그날은 왜인지 다시 잠들기가 힘들었다. 난 잠자기를 포기하고 유튜브를 보고 있던 중 갑자기 복도에서 구둣발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닌가. 참고로 내 방 바로 옆은 복도였다. 게다가 침대가 복도 쪽으로 붙어 있어서 누워있는 왼쪽이 복도였다. 그리고 들려오는 구둣발 소리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쪽에서 우리 집 쪽으로 오는 소리였다. 헌데 그 구둣발 소리가 왠지 모르게 오싹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난 극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런데
구두발 소리가 가깝게 들리다 정확히 우리 집 문 앞에서 멈추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고요했다. 근데 갑자기 현관 도어락에서 띠릭하는 전자음이 들리더니 천천히 하나씩 버튼을 누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집 비밀번호는 7자리였다. 난 속으로 제발 열리지 마라. 제발 7번만 누르지 마라. 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혹여나 내 움직임이 상대에게 들릴까. 난 누워있는 상태로 한참이나 굳어 있었다. 그런데 버튼 7번이 눌려졌다. 그러다 도어락 슬라이드를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다행이다. 비밀번호 틀렸다는 신호가 들려왔다. 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은 모양이다. 경고음이 들리기 무섭게 다시 슬라이드를 빠르게 올리더니 아까와는 다른 속도로 누르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들려왔다. 누군가 우리 집의 현관 비밀번호를 미친 속도로 빠르게 누르대는 소리가. 물론 비밀번호는 틀렸다. 이윽고 현관 도어락은 잘못된 비밀번호로 연속해서 눌러서인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 다행이다. 이제 못 들어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마음이 조금 놓였었다. 그러다 찾아온 잠깐의 고요함. 난 주방으로 가서 물을 마시려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찰나였다. 문득 생각났다. 왜 구두발 소리가 안 들리지? 아직 문 앞에 있는 건가? 그때였다. 또다시 들려오는 미친 것 같은 삐빅하는 소리. 아마도 문 밖의 상대는 기계가 멈추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도어락은 다시 작동하는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나 보다. 그러다 난 무슨 생각이었을까? 난 현관으로 냅다 달려가서는 현관문의 잠금장치들을 잽싸게 잠그고는 침대 이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다가 또 잠잠해졌다. 헌데 이번엔 기계가 멈추지 않았는데도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아닌데? 뭔가 이상한데? 혹시 집으로 들어왔나? 난 불안감에 휩싸여 미칠 것만 같았다. 난 뒤집어 쓴 이불을 슬쩍 들춰보았다. 천천히 들춰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뒤에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어떤 여자가 마치 소곤대는 것처럼 들려왔다. 난 그 상태로 가위라는 걸 처음 경험했다. 근데 그게 가위라고 해야 할지.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지만 그 다음으로부터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 잠이라도 들었던 것일까? 해가 뜬 밝은 아침이 되어선 난 눈을 떴다. 난 전날의 상황이 꿈이었나 확인하려 현관문으로 향했다. 현관의 모든 잠금 장치들은 모두 잠겨 있었다. 꿈이 아니었던 것이다. 혹시나 하고 문을 빼꼼히 열고 밖을 봤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문 밖에서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곳을 유심히 보았다. 근데 겉은 멀쩡했지만 그 슬라이드를 올려보고선 진짜 기절할 뻔했다. 숫자 버튼 중 우리 집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4개의 숫자 버튼들이 칼로 긁은 것처럼 마구 난도질 당해져 있는 게 아닌가? 난 기절초풍할 이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내 말을 들은 부모님은 내가 외아들이고 그동안 혼자 둔 게 걱정되셨는지 곧바로 서울에 올라오셨다. 그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씀드렸고 비밀번호 숫자 버튼에 난도질 당한 것도 보여드렸다. 그걸 본 부모님도 놀라셨고 혹시나 그 시간대 아파트 정문에 찍힌 CCTV가 있나 경비실에 물어봐서 확인했다. 그런데 그 새벽 2시 전후로부터 2시간까지 살펴봤지만 구두를 신었거나 특이한 사람은 없었다. 찍힌 사람이 5명 정도 됐는데 모두 아파트 주민이었고 결국 도화록도 새 걸로 교체했고 부모님도 며칠 계시다가 다시 내려가셨다. 그때 이후로 혼자 잘 때는 좀 무서웠지만 점점 새벽에 깨어나는 일은 줄어들었다. 그동안 살면서 귀신 따위 믿지 않았었지만 처음으로 귀신을 경험하고 나서 귀신이 있긴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무서웠다. 10년 동안 흘릴 땀을 그날 다 흘린 것 같았다. 내가 중학생 때 일이다. 당시 교통사고로 인해 복숭아뼈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내 기억으로 그 병원은 약 5층 정도로 작지도 그리 크지도 않은 병원이었는데 그곳에서 내 바로 옆자리에 있던 아저씨가 들려준 섬뜩한 이야기가 한 가지 있었다. 그건 어느 간호사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때 내가 입원한 지 일주일이 되던 날이었다. 학생, 많이 아프겠네? 그곳은 5인 병실이었지만 입원해 있던 사람은 그 아저씨와 나 둘뿐이었고 서먹한 분위기 속에서 아저씨가 먼저 내게 말을 걸어왔다. 괜찮아요. 좀 지나면 통증도 없을 거래요. 근데 아저씨는 뭐 때문에 입원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 아저씨는 머리를 긁적이며 너털 웃음을 짓더니 대답했다. 별건 아니고 내가 평소에 승부욕이 좀 강한데 축구하다가 우리 팀이 지게 된 거야. 그래서 홧김에 골대로 확 차버렸다가 정강이가 부러지지 뭐냐. 난 그 말을 듣고 오만상을 지으며 대답했다. 뼈가 부러질 정도면 많이 아프시겠어요. 하지만 그 아저씨는 뭐가 그리 신이 나신 건지 대화하는 내내 웃고 있었다. 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안 그래? 그러잖아. 자네는 지금 몇 살이야? 아, 저는 16살이에요. 아, 중학생이구나. 난 올해 50. 나이 차이가 좀 심하긴 하지만 아저씨와 나는 어색한 이 병원에서 친해지기 시작했다. 둘 다 다리를 다친 환자라서 이동할 때면 항상 휠체어를 써야만 했고 화장실을 갈 때도 바람 쐬러 나갈 때도 우린 꼭 붙어 다녔다. 마치 아빠와 아들처럼. 부모님은 맞벌이 하시는 탓에 처음 입원할 때 외에는 잘 들려보지 못하셨다. 한창 놀고 떠들 나이에 당신 하루선
아저씨가 옆에 있어 참 다행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이었다. 아저씨는 내게 섬뜩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준아, 너 혹시 그 소문 들어봤나? 소문? 어떤 소문이요? 이 병원에 간호사 귀신이 있다는 거 말이야. 순간 웃음이 터져나왔다. 아저씨는 말 그대로 아저씨 나이였는데 이런 유치한 소문을 믿나 싶어서 말이다. 아, 아저씨, 그런 걸 믿어요? 난 크게 한번 호탕하게 웃고는 아저씨 표정을 살폈었다. 하지만 아저씨는 웃고 있지 않았다. 그냥 진지해 보였다. 아니, 심각해 보였다. 나도 처음에 병원이니까 당연히 귀신 그런 거 믿는 사람들한테는 놔두는 그런 얘기겠지 라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장난기가 좀 심하거든? 그래서 장난 좀 쳐보겠답시고 간호사들한테 가서 물어봤었단 말이야. 그 간호사 귀신 얘기 알고 계시냐고. 근데 내 말을 들은 간호사들은 아무 대답도 안 하더라. 아예 쌩 까는 거 있지? 사람 면전에 대고 무시하고 그런 거 있잖아. 에이, 설마요. 바쁜데 방해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 뭔가 있어. 아저씨는 상당히 진지한 표정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난 조금 궁금하기도 했고 대체 무슨 소문이길래 이러나 싶어 아저씨에게 물었다. 그 소문이 뭐예요? 그러자 아저씨는 창밖을 보고 있던 얼굴을 갑자기 내 쪽으로 확 돌아보며 말을 이어갔다. 밤이 되면 간호사들이 마지막 회진을 도는데 그 회진이 끝나면 혼자 병실을 돌면서 환자들 다리를 주무르고 다닌대. 에? 다리를? 왜요? 그 간호사는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는데 절단수술해서 다리를 잘라냈대. 그래서 다리 훔치려고 적당한 사람 찾아다닌다더라. 그래서 그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오면 뭐 죽이기라도 한다는 거예요? 응. 무조건 죽는데. 무섭지? 뭐야. 완전 시시 아저씨. 그런 거 다 뻥이에요. 그렇게 난 대충 대답하며 침대에 걸터 앉아있던 다리를 침대 위에 올린 채 시계를 보았다. 항상 자기 전에 주사를 맞는데 여전히 그 시간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였을까? 옆에 있던 아저씨가 휠체어를 타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어디 가시려고요? 응. 로비에 잠시 다녀오려고. 그렇게 병실을 빠져나가는 아저씨의 뒷모습이 보였다. 잠깐, 그러고 보니 그 아저씨는 항상 내가 주사를 맞을 시간만 되면 병실에 없었다. 난 그저 주사를 무서워하나? 라며 혼자 속으로 생각했고 뒤이어 간호사분이 다가와서는 내게 말을 걸어왔다. 다리는 좀 괜찮아요? 아직 많이 아프죠? 요즘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자 간호사분은 다행이라는 듯 미소를 지으며 내게 물었다. 그나저나 저녁엔 여자친구랑 통화하나 봐요. 네? 저 여자친구 없는데. 머쓱한 표정으로 간호사를 쳐다보자 그분은 내 팔에 거즈를 문지르며 다시 물었다. 밤마다 굉장히 기분 좋아 보이던데 그럼 누구랑 그렇게 통화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싶어 난 대답했다. 아, 통화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아저씨랑 수다 떠느라 많이 시끄러웠나 보네요. 죄송해요.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그러자 간호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긴 학생 혼자밖에 없는데. 아, 친구 면회? 아니, 그게 아니라 혼자라뇨? 여기 제 옆자리에 아저씨. 순간 말문이 막혔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 싶었다. 그러다 문득 매일 밤마다 아저씨가 날 위로하며 빨리 나으라고 내 다리를 주물러주던 것이 생각났다. 그것도 내가 잠든 후에 말이다. 그때 갑작스레 병원 복도에서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고 간호사는 이야기를 하다 말고 주사만 얼른 놓은 채 잠시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황급히 병실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그날 밤 아저씨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난 아저씨를 보지 못했다. 나중에 퇴원하기 직전 간호사분께선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 예전에 이 병원에서 일하던 아저씨가 있었는데 사고를 당해 다리를 절단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는 수술 중 과다출혈로 사망했는데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간혹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 중 그를 보았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했다. 회진이 끝날 시간 혼자서 병실을 돌며 본인과 비슷한 다리를 다친 환자들의 다리를 주무르고 다닌다고 한다. 마치 빨리 나으라는 듯 말이다. 그리고 그 간호사를 본 환자들은 정말 신기하게 회복 속도가 빨라져 예상 날짜보다 더 빨리 퇴원한다고 한다.